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대 정민승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발표를 제안받았을 때는 성인 친화적 대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마 이 옆에 세션에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고를 준비하고 보니 제가 배치가 온라인 대학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당황을 하면서 제가 어저께 밤에 이 내용을 두 개를 섞었습니다. 섞으면서 든 생각은 방송대의 위상이 그렇다. 우리 학교의 위상이 그렇다. 즉 교육부에서도 고등교육이냐 평생교육이냐 의 중간자적인 위치로서 곤란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개선해 나가기 쉬운 그런 측면이 있죠. 오늘도 제가 성인 친화성이라고 하는 것과 온라인 대학이라고 하는 두 영역 사이에서 뭔가 우리 대학의 경험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그 배포된 내용과 다르게 목차를 구성해 봤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온라인 대학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개념으로 생각이 되죠. 비교적 새롭죠. 그래도 20년이나 됐네요. 그런데 1972년 저희 학교가 세워졌을 때부터 생각한다면 이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대학에 어떻게 접속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학에서 온라인 접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일본 방송대의 경험 우리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일본 방송대는 아직 그 TV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온라인이 거의 90%가 넘는 그런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통신대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도 새롭게 성인 친화적 대학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대학 입장에선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인 친화적 온라인 대학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이것을 위한 제언을 우리 대학의 경험으로부터 제안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인 친화 그리고 교육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학술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친화라고 하는 용어를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성인 그러니까 여성 친화, 가족 친화, 노인 친화, 고령 친화, 아동 친화, 환경 친화 이런 친화들이 있더라고요.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인 학습자 친화는 몇 개나 됐을까요? 0개였습니다. 아직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친화의 내용이 뭐냐를 봤더니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성, 가족, 노인, 고령, 아동, 환경 모두 다 우리가 메인스트림에서는 중요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소외된 집단 또는 주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 친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교육에 씁니다. 그것은 성인이 교육에서 배제되어 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성인 학습자라고 하는 영역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성이나 가족 이게 묶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정책적 지향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사실 성인 학습자 친화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탐색이 돼야 될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더불어서 친화라고 하는 말 말고 성인학습자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이라면 성인학습자 중심이 더 매칭이 됩니다. 친화는 상품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적 차원에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면서는 고민해야 될 바,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 성인 친화적이지 않았다면 24세 이상의 성인 고등교육에서 배제해 왔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배려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교육적 관점,
상품화되지 않는 성인 친화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공유돼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서 모두의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우리 원격 대학, 역사 깊은 원격 대학 방송통신대는 1972년에 세계의 뭐 수준에서 보면은 영구 고유가 생기고 바로 다음에 생긴 학교입니다. 사실은 재수생 문제를 박정희 대통령이 해결해라 이래서 생긴 대학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공을 거두게 되죠.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두 다 알 만한 내용이죠. 성인들의 대학에 대한 열망, 그리고 대학의 성인 배제적 관행과 제도, 이것이 결합돼서 방송통신대가 그 이후에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동력이 된 거죠. 그래서 2004년에 재학생 20만에 달하는 대학으로 급성장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동시에 성인 학습자들의 다른 학습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판 전체를 키워야 되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성인들이 모두 다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 윈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방송통신대는 당연히 성인학습자 중심적 대학이죠. 그래서 평균 나이 43세로 나오지만 20세부터 80세, 때로 90세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성이 대략 한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교육 소외계층이 상당수인데, 점차 그 대학 졸업자가 늘어나면서 3학년 이상의 재교육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편입이 신입을 초월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당시 성인학습자들이 시공간적 제약 및 입시의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이었고, 그래서 확장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때가 사이버 대학이 확장되는 시기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즉 ICT가 발달하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사이버 대학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숫자를 보면 사이버 대학 전체 21개 사이버 대학을 합친 숫자와 방송대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인 고등 평생교육 시대를 좀 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각 지자체라든가 여러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고등 평생교육, 즉 대학이라고 하는 higher education, 높다라고 하는 그런 고등의 의미가 아니라 중등 후 교육, 포스트 세컨더리 에듀케이션이 우리의 어떤 대학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ICT는 학습혁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왼쪽에 파란색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교육의 모델이라면, 그래서 교육자, 교육 내용, 학습자, 교육자가 학습자를 선도해 나가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과 학습 어떤 그 지원자들이 끌어당겨지는, 그래서 학습 환경들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는 다들 알다시피 다대다, 다중대 다중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 교육의 장면에 보면 상당히 다양한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육자에서 학습자로의 일방향적인 전달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교육을 생각하게 하고요. 매체가 학습 환경 전면에 등장합니다. 매체가 지원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쌍방성, 다방성이라고도 하는데, 멀티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학습 내용이 내가 받았다가 아니라 소통을 하면서 크리에이션 될 수 있는, 그래서 지식 구성이 가능해지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온라인 교육이라고 할 때 이전에는 암묵적 지식으로 있었던, 가르친다라고 하면 교사가 그냥 알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세분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 설계라든가 교수 내용 이런 것들이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세부 항목으로 정교화되게 되지요. 운영 시스템이나 지원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천적 지식이라든가 암묵적 지식으로 남아있었던 부분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 그런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효과가 다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back to basic이라고 했던 부분, 새롭게 가능하게 하는 ICT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업이 뭐냐, 관계가 뭐냐, 학습자의 권한이 뭐냐,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 차원의 ICT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것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 크리에이션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만 공공적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담론과 결합돼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교육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방송통신대에서 이런 내용들을 결합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송통신대는 성인학습자 친화적 특성에 주목해서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교육 혁신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일본 방송대가 이야기했던 이 공공적인 국립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경직된 학사 과정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매체가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대학원의 경우는 아직도 2대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 학생 수도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전환을 잘 해 나가는 것이 과제인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친화적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런 겁니다. 접근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접근성의 부분인데요. 우선적으로 그야말로 개방적, 열려있는 누구나 뭐 입시 없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장학금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진이 전국을 떠돌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을 만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이 지역적 접근성을 높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성인학습자들이 어려운 부분을 제도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다양한 매체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블렌디드 방식, 방송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일본 방송대에서 원격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했던 대면, 저희는 출석 수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을 결합해서 블렌디드 방식을 이미 오래전부터 72년부터 시작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튜터, 멘토, 학생회들의 학생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인 학습자들이 길을 잃어서 학습하지는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잠재력이 충분히 개화했었느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이유로 방송통신대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습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학교는 없다, 너무 좋다, 이래서 12개 학위를 따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ICT가 등장하면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매체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2007년부터 인터넷 수업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우선 뒷부분을 보면 이런 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빨간색이 인터넷 강의의 수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고요. 현재 DMC라고 저희는 매체개발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1,300여 개의 과목을 축적해 놓고 있고 매년 300개에서 320개의 과목을 신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도 그러니까 사례 기반 인터뷰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 유형으로 다양화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대면 수업을 다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수업으로 줌 수업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 화면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튜터, 멘토, 학생회, 상담센터 같은 경우를 온라인, 오프라인과 결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 수업 모듈, 그리고 노인형 교재, 그래서 활자가 큰 교재를 보급한다든가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ICT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온라인이 가져왔던 교육의 세부적인 영역들에 대한 관심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석 수업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출석 수업을 팬데믹 이후에 학생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출석 수업을 클릭하면 이런 출석부에 자기가 들어오게 되고 자동적으로 출석부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교수 화면에는 이렇게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파랗게 지웠는데요. 이렇게 출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석이 완료가 되면 줌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사실은 줌 자체를 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와서 누구나 줌을 하게 되니까 우선 줌을 하고 그 다음에 줌을 활용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부분이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대학원에서도 수시 과목 세미나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3개의 강의 그리고 2번의 평가가 진행되는 대학원 수업에 수시로 줌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대학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이전보다 팬데믹 이전보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석 수업 페이스 투 페이스였던 그런 출석 수업은 줌으로 바뀌면서 모든 출석 수업에서 출석률이 상승한 어떤 결과를 볼 수 있고요. 학생들의 선호도도 생각보다 출석 수업의 온라인화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고민이 되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어싱크로너스, 싱크로너스 얘기했는데 그 실시간 동시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더라도 학습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교수자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작동 방식을 보면은 낮은 진입 장벽 그리고 학습자 네트워크 그리고 교수자적 지원을 통해서 현재 성인 친화적 대학으로서의 어떤 퀄리티를 제고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우리 과의 사례입니다. 교육학과. 요거를 보여드리면 조금 더 구체적인 현실이 다가오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저희 과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22개 학과가 있는데요. 학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잘 되는 학과도 있고 조금 어려운 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좀 잘 되는 학과에 속하기 때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 온들이 적극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학과, 다른 사이버대 학과를 보면은 상당히 평생교육학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과는 상당히 잘 된다라고 보여지고 한때 2만여 명까지 갔고 지금 10,000여 명 정도 학과인데 그래서 우리가 학과장을 총장급 학과장 이렇게 농담으로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교수님들이 조직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예를 들면 튜터 아마 튜터들 다들 있으실 텐데 그 온라인의 경우에는 튜터의 경우 과목에 대한 어떤 그 운영의 기본 계획이나 OT나 뭐 이런 그 튜터를 집단화시켜서 선임 튜터제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그런 모임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회도 전국의 학생회에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회장단 모임을 교수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체가 모여서 뭐 연찬회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회가 맨 처음에 구성될 때는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실습 지도 교수가 있는데요.
이 실습 지도 교수들, 지도위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각 지역을 담당하는 담임 선생님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OT, 상호평가 워크샵, 뭐 평가회 등을 진행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교수님들이 다 직접 하시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가서 학생들을 만들면서 학생회를 조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가야 학생들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교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30분을 하면 되니까 이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요. 이게 오프라인이잖아요. 네, 오프라인인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LT 임원들만 모인 거거든요. 이 밑에 LT는 저 위에 저 초록색 사진은 대략 500~600명 정도 학생들이 이제 축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는 모습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대축제, 학생들 많이 모이는 그런 학생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 팬데믹 때 이런 모임을 할 수가 없었죠. 없어서 이런 식의 이제 OT와 저희는 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OT와 실습 경연대회 뭐 이런 프로그램 경연대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식적 졸업식입니다. 이번에 했던 졸업식인데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학생들 모임을 임원 모임 아까 얘기했던 LT를 개최했는데 아직은 가능하더라고요. 그 네트워크가 아직은 있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해서 진행하는 그런 활동 방식을 학생들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학사의 방식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고등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지도로 해서 그 축제 때 학생들한테 걸개 그림으로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기다 쓴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시겠지만 뭐 암흑에 어디서 근무. 그래서 실제로 들어온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수님들이 조직자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자가 퍼실리테이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퍼실리테이팅을 했을 때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움직이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제가 마지막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칭되는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너희들 40대에 대학 가도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애들이 얼굴이 밝아져요. 나도 그런 대학 나왔다. 방송대다. 라고 하면 희망이 생긴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사가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국 단위의 튜터라든가 실습 지도 교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학생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이라고 하는 것, 고등교육 지식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이제 선입견 내지는 사회 문화적인 기반이 있다면 이제는 중등 후교육 학습자 중심적 어떤 교육으로 나아가야 될 시기이다. 그리고 이것이 대학 개편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개념을 바꾸고 실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면 대학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ICT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의 교육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학습자의 특성에 주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 대학
곧 성인학습자 대학인 상황에서는 직업 인생을 재의미화하게 하는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즉 우리가 직업적 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렵게 그 직업 능력 훈련을 했던 직업 훈련을 했던 친구들이 실패하는 많은 이유는 자기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직업 훈련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자격을 새롭게 취득하고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와 자기 주변을 바꿔나가는 그런 학습자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리고 학습자 중심과 학습자 친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 친화라고 하는 말에 너무 뭐랄까요? 이렇게 방점을 또 찍다 보면 학습자가 주체, 지식 구성의 주체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는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뇌에 쥐놔야 뇌에 길난다 이렇게 학습자들한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버티고 나아가도록 하는 힘, 그건 친화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친화적인 겁니다. 교육적 차원에서의 친화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친화적 교육에 대해서 볼 때도 접근성, 교육적 차원뿐 아니라 수익성으로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안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학습자를 보고 우리가 맞춤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 학습자가 처해 있는 맥락을 보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는 생애 주기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집단적 이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온오프의 적절한 결합. 이건 정말 철학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A 80대 20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멀티플 셀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여러 자아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오프를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고민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교육적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인교육의 장면, 평생학습의 장면에서 학습 동아리, 학습 공동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획득하는 것은 타인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습의 과정 속에 녹아있게 될 때 매우 생산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학습자 친화 개념의 정교화, 교육적 차원의 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어떤 개인 맞춤형 학습, 집단적 연계 체제의 구축, 그리고 제도적 설계 매우 중요하죠. 그런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등평생 교육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 그래서 나, 인간의 정체성을 바꾸는 수로다라고 생각됩니다. 성인학습자들이 온라인 대학을 다닌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앞으로 성인 친화적 학습 대학을 다니는 것은 새로운 학습 문화를 의미하고 공적 존재로 학습자들이 자기를 다시 호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지적인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